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서머캠프 특강 평면 조형 강좌를 맡게 된 홍우진입니다. 더운 여름날 이 강좌를 신청해 주어서 매우 반갑고요. 2주 동안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 보내봅시다. 이 영상은 실기 수업 전에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저랑 이후에 대면으로 실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이거를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시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대면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8월 3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거를 빨리 보게 하는가 라고 한다면 작년까지는 학생들 모두 다 같은 사이즈의 캔버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여러 지지체, 그러니까 한지나 캔버스나 작업을 진행할 화판의 사이즈를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화판을 주문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업은 다른 수업들이랑 좀 다르게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작품을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작품을 구상을 해 오셔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진행할지 미리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화판 사이즈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업을 진행할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우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평면 작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더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수업 일정, 이론, 작품 제작 순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수업 스케줄을 보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오전 타입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평면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개개인마다 작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한 일정표에는 이제 3일이 플립 영상으로 대체되고 4일부터 개별 첨삭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8월 4일 화요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만나고요. 매일 개별 첨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도 유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각자 저랑 스케줄을 맞추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작업 일정을 말해보자면 3일 동안 스케치를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채색을 최대한 하고 13일, 14일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평면 조형, 그러니까 미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회화를 얘기할 때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벌써부터 막 지겨워지지 마시고요.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비로소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진지하게 했는데 그 점이 아쉬웠어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이나 다른 학과 사람들을 보면 예고 나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출발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미술사를 배워서 오거든요. 같은 걸 배워도 습득하는 게 다른 거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서양화나 동양화, 조소 같은 순수 미술을 지망하진 않겠지만요.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미술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사실 배워야 할 이유는 많죠. 하물며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또는 교양을 쌓고자 배우는데 그렇지만 전공자들이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술은 인지예술이기 때문이에요. 미술사는 정말 방대하죠? 그리고 미술의 발전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와 그 흐름을 함께 하고요. 동시에 하나의 사조는 바로 직전의 사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고 비평할 때 단순히 어떤 취향의 결과물로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음악이나 영화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회화는 어떠한 타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통해 추리하고 아니면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위대한 이유는 그런 방대한 미술사 속에서 어떠한 새로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고요. 그럼 또 어떠한 면에서 새로움이었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물론 다른 예술 분야도 역사가 방대하겠죠. 그렇지만 시각 예술에 비해서 대중화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추리의 과정보다는 온전한 감각에 더 치중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미술은 항상 이면의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술들에 비해 가장 인지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로서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 미술사에 대한 공부가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아마추어 미술가들과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본 미술사의 연대기인데요. 12세기 중세 미술부터 그리고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각 사조가 나타난 연도를 적어봤어요. 적혀진 연도를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치만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조가 왜 나왔는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19세기 이후의 미술, 모던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루해 하시지 말고 가볍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모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적이다, 세련되다 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을 MMCA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뮤지엄 오브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의 약자인데 미술에서 현대미술 하면 보통 모던 아트 또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럼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개는 미묘하게 다른데 우선 컨템포러리는 동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동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미술인데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컨템포러리 아트는 2024년 전후의 미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술을 모던 아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또 지금 이 시점에 19세기 미술을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195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950년대에 행해지고 있는 미술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되는 거고 반면에 30년이 흐르고 여러분이 40대가 되면 그 시기에 행해지고 있는 미술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되는 거죠.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반면 모던 아트는 현대 미술이자 근대 미술을 뜻합니다. 연구자나 이론자마다 모던 아트의 시작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리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인상주의 때부터의 미술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전인 낭만주의나 신고전주의 때부터 모던 아트가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던 아트 이전까지의 미술은 종교, 신화, 궁정 등 어떤 권력의 정형성을 띤 역사화에 가까웠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미술의 양식은 성당 같은 건축물과도 그 흐름을 같이 했었죠. 그림이 성당이나 궁정 안에 그려졌기 때문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환영에 가까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기인 19세기 때부터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등 잇따른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혁명의 불씨는 권력자인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계층이 대두되고 또 산업혁명은 도시화를 이끌고 비약적인 생산의 시대를 이뤄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민사회로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19세기 이후의 미술 사조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낭만주의는 혁명이라는 사건 직후에 이제 개개인의 주체 아니면 감정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사소함, 추함, 비극 등으로 미의 기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그림에서 어떤 원칙보다는 표현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정확한 윤곽을 그리는 게 아니고 색채를 더 자유롭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폭로하는 듯한 붓질이 느껴지게 그리는 양식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18년 낭만주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프랑스 군인들이 식민지 섬으로 가는 길에 아프리카 해에서 좌초됐던 사건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권위 있는 자들만 배에 올랐는데 이제 배가 좌초되고 인육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상황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표현으로 보면 이제 어두운 톤과 강한 대비를 이용해서 비극적인 느낌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전까지는 아름답기만 한 어떤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왔는데 낭만주의는 추한 것은 추한 것 그대로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조인 사실주의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한 장면을 그리는 등 평범한 소재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전까지 예술은 교훈을 준다거나 아니면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작가는 쿠르베 본인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쿠르베인데 쿠르베는 화가 자신의 경험이야말로 예술의 원천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일상의 진솔한 모습을 그렸어요. 옷차림도 검소하고 단촐해 보이고요. 길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후원자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후원자와 이 쿠르베 본인의 눈높이를 동일하게 그렸다는 걸 보면 계속해서 권위에 반발하고 또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인상주의예요. 이 그림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인상주의는 모네, 고흐, 세잔 등이 있을 텐데 그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네의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인상주의의 특징을 선구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이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마네 시점에서 300년도 더 전인 르네상스 화가 티치아노의 그림을 참고한 건데요. 마네는 본인의 그림 올랭피아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됐던 여성 누드의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킵니다. 이전까지는 그림에 여성이 등장한다고 하면 신화 속 여신이나 수동적인 여성을 그렸는데 이제 신체 자체를 이상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아름답게만 그리고요. 또 관념적으로 묘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마네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현실 속의 여성을 그림으로써 어떤 현대적인 삶을 보여주는데 손님이 보내온 꽃다발, 구겨진 시트, 검은 고양이, 한쪽 발에만 걸쳐진 신발 등을 통해 이 여성이 성을 파는 직업의 여성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고해서 그린 거지
사실 이상화된 그림을 굉장히 비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요. 비너스를 그린 오른쪽 그림은 붓 자국 없이 매끈하게 표면을 처리하고 또 완벽한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에 들어갈 수 있는 듯한 어떤 환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근데 마네는 그에 비해 대상에 윤곽선을 부여한다거나 거친 붓놀림으로 평면적인 화면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림 안에서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서 2차원의 평면적인 표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먹이나 지팡이를 휘두를 만큼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던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사조들도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사진기의 발명이나 이동 수단의 발전이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사진기의 발명은 이제 대상을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 추상화로 나가게 하고요. 이동 수단의 발전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타 지역, 타 문화 등 어떤 식민지의 비문명을 관찰하게 해줘서 이국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쭉 흘러가다가 1960년대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고요. 미술사 얘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나타났는가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화, 재료와 창작 과정 순서로 이야기를 할게요. 재료는 크게 건식 재료 그리고 습식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식 재료는 말 그대로 건조한 재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료를 뜻합니다. 연필을 포함해서 목탄, 콩테, 펜, 색연필, 파스텔, 오일 파스텔 등이 있겠습니다. 습식 재료는 반대로 물을 필요로 하는 재료인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채화, 포스터가 있고 그리고 과슈, 아크릴, 유화 등이 있습니다. 과슈와 아크릴은 둘 다 물에 타서 쓰는 재료인데 과슈는 수채화랑 정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불투명한 느낌이 더 강하고 발색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첩도 그만큼 잘 되고요. 그래서 실제 작품을 할 때는 수채화보다는 과슈를 더 많이 사용해요. 아크릴도 작품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아무래도 과슈보다는 맑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마른다는 장점이 있어서 밀도가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좋지만 그만큼 물감이 빨리 굳어버리고 블렌딩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물론 마르는 시간을 늦춰주는 보조제가 있긴 한데 유화만큼의 부드러움과 지속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화는 물이 아닌 기름을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기름에도 종류에 따라 특징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란빛을 내는 기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물감을 더 빠르게 마르게 하는 기름이 있다거나 합니다. 그럼에도 마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색들을 자연스럽게 혹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블렌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이 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회화 작가들의 경우 작품을 창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때에 따라 매체 실험 자체가 주제가 되면 사용하는 기법이 먼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주제를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정하면 두 번째는 이제 소재를 정하는 건데요.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사물, 공간, 상황 아니면 추상적 이미지 모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꼭 한 개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변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소재로 사용할 이미지들을 많이 구해보세요. 추상적인 이미지는 최대한 배제할게요. 사실 10명 정도 되는 인원을 통일해서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를 시킬까도 했는데 각자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소재를 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제와 소재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건데요. 많은 작가들이 한 번에 캔버스 위에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드로잉 북이 따로 있으시다면 똑같은 소재로도 여러 화면을 구성해 보시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그림에 사용될 재료와 기법도 결정해 보세요. 예를 들면 유화 물감을 사용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주제를 표현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거쳐야 할 과정은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제를 정할 때나 아니면 소재를 정할 때, 재료를 정할 때 언제든지 계속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작가의 작품을 찾거나 아니면 주제는 달라도 같은 소재를 그리는 작품을 찾거나 혹은 참고할 만한 표현 기법으로 그린 작품을 찾아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보고 그림에 적용하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유화 물감을 사용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주제를 표현하겠다 에서 사과가 등장한다면 사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초현실주의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레퍼런스 사진들은 패드에 저장을 하거나 프린트를 따로 해둬서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 과정까지가 저와 대면으로 만나기 전에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몇 가지 스케치들을 추려서 저와 비대면의 연락으로 이렇게 주제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피드백을 같이 드리면서 작업으로 어떻게 확장시킬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미리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재료를 생각해 오지만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재료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 작품 제작을 바로 시작할 준비를 해오시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판을 포함한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캔버스는 지금 화면 보시면 사이즈표가 있는데 본인이 작업 구상한 거에 맞게 사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크기가 커질수록 완성하는 데 오래 걸리겠죠. 만약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큰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면은 20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2주 동안 완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은 사이즈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내가 엄청 작은 사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거 여러 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작품 구상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캔버스는 원형 사이즈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외 재료 같은 경우는 작품을 구상하는 중에 개개인마다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재료를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아크릴 위에 오일 파스텔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아크릴이랑 유화를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 작품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서 구매해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겠으면 저랑 상담 후에 구매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제공하는데 붓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붓을 구매하셔야 돼요.
참고로 아크릴 붓은 수채화 붓이랑 다릅니다. 수채화 붓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게 만들어져서 보통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요. 아크릴 붓은 물감을 잘 묻게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 성질 자체가 점도가 조금 더 세서 수채화 붓보다 더 탄력이 있고 빳빳합니다. 이거 혼동해서 사오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혼동 없이 잘 사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정도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제가 단톡방을 개설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작품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디어 스케치와 주제를 저와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캔버스 및 화판 사이즈 마감은 단톡방을 통해서 날짜 기한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럼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작품 잘 만들어서 전시까지 해봅시다. 화이팅!